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살아가는데 많은 인맥은 필요 없다. 마구잡이로 뻗어나간 인맥은 삶을 어지럽게 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 뿐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뾰족하게 하면서 깊이 파고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맥 쌓기에 열중하느라 감정, 시간, 돈, 에너지를 모두 쓴다면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올곧이 집중하기가 어렵다. 독서 모임, 공부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 가지에 집중하려면 무분별한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더 자유롭고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면 스스로 온전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감은 삶을 더 명료하게 하고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는 정밀하고 잘 다듬어진 인간관계가 더 중시되고 있다. 자신의 삶이 단정하고 정돈되길 원한다면 마구잡이식 인맥에 대한 욕구나 욕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알토란 같은 인맥이 저절로 생긴다. 사인 받으려고 줄 서지 마라. 내가 사인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우선 자기 일을 잘해라. 그러면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긴다. 주위에 사람이 몰리면 인맥에 대한 고민은 금세 해결되고 원하는 목표와 경제적 자유도 빨리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게 먼저다.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 인맥만을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내가 퇴직하거나 재력이 소진되면 바로 떠나간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SNS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결이 같은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다. 나는 전문 경영대학원을 10군데 정도 다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수도 엄청나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 등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도 골프를 치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이 모이려면 서로의 스케줄을 조율해야 하고 대학원에서 만나는 것으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가에게 시간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다. 시간 기준을 나에게 맞추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통해도 인간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타인에게 맞추기보다 나에게 집중하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가까이 온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혼자 잘 살면 된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간관계 스킬.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얻고 싶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덜 중요한 일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단순히 거절하는 게 미안하고 껄끄러워서 예스라고 한 뒤에 이불킥하며 후회한 적 있을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예스와 노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떤 일을 시작할지 말지, 누구를 만날지 안 만날지 등은 명확히 해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노라는 강력한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노를 외쳐라. 그것이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무리하고 난감한 요구에 마지못해 예스로 답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스스로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런 요구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계속 찔러보면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무리한 부탁을 요구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가 선을 넘는다면 노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라. 다만 단호하되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면 된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나는 매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할애하지만 의미 없이 수다만 떠는 자리엔 잘 가지 않는다. 모임도 참석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억지로 가지 않는다. 내 기준에 따라 시간과 감정을 컨트롤하다 보니 크게 후회한 적이 별로 없다. 특히 사업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는 가격 문제, 납기 문제, 계약 조건, 납품 시 분량 기준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선을 넘을 때는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 일과 인생이 심플해지려면 예스와 노만 확실히 해도 된다. 그러면 혼자 이불킥하며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이 모르는 부자가 되는 비밀.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까?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드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은 저축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로 부를 이전시킨다라고 말했다. 보유한 현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면 원금 보전은 될지언정 금리가 낮아 내 돈이 점점 줄어드는 원리다. 20여 년 전 나는 6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청담동에 4층짜리 꼬마 빌딩을 구입했다. 당시 나는 사업에만 몰두해 있던 터라 부동산 투자 등의 재테크를 잘 몰랐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고 집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려면 꼬마 빌딩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필요에 의해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그 꼬마 빌딩을 20년 이상 보유하고 보니 부동산의 가치가 그때에 비해 10배 이상 올라 있었다. 사업 매출에만 집중하던 나는 그제야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자본가는 투자를 통해 탄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와 인내가 핵심이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친구, 지인들도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이다.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제야 왜 부동산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먹었던 똑같은 짜장면이 지금은 10,000원 가까이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짜장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10년 역사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상승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결혼한 직원들에게 언제 집을 살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한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단호하게 말해주고 싶다. 열심히 저축하는 것만으로 집을 사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저축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사실 10년 동안 월급을 아끼고 아껴 전세에서 자가를 구입할 돈을 마련했다고 치자. 하지만 그 미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10년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멀리 도망가 있을 것이다. 결국 계속 저축만 하다가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전세 자금이 있다면 대출을 받더라도 작은 집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벌 수 없는 돈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집을 사라는 뜻은 아니다. 정직하게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경제 공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모으기에만 올인하지 말고 적은 돈이지만 자산 투자가 핵심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세상이 뒤집힐 때 부자 될 기회가 온다. 나는 청담동과 압구정동에서 30년 이상 살았다. 오랜 세월 이 동네에 살면서 청담동과 압구정동의 부동산 변화를 지켜보면서 부자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들이 어떻게 부를 빠르게 축적해가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그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사실도 배웠다. 부동산은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자산이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평씩 나눠 팔 수도 없다. 원치 않아도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 자산인 셈이다. 부동산이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구입할 당시에도 목돈을 내고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부동산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원리다. 주식은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장기 투자가 어렵고 결국 주린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역사책을 많이 읽는다고 한다. 나 역시 몇 번의 투자를 하면서 왜 그들이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듯이 투자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 패턴이 있음을 상위 1% 부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 6년 정도의 주기로 세상이 뒤집힌다. 국내 증시도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주기로 반토막이 났다. 경제가 반토막 났을 때 부동산은 핵심 상권을, 주식은 1등 주식을 사야 한다. 세상이 뒤집히면 1, 2등을 빼고 다 사라지기 때문이다. 위기가 끝나면 그 시장은 1등이 선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담동 명품거리도 IMF 시절엔 부동산이 반값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 친 상황인데도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한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 역시 수백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놓친 적이 있다. 내가 꼬마 빌딩을 사려고 청담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때였다. 지금은 유명 연예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층 빌딩들도 당시엔 20억 원 이하의 가격이었다. 그때는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당시 위기 상황에서 헐값이던 부동산이 지금은 10배 이상 상승했다. 주식도 비슷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모든 주식은 70% 하락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이들은 그 상황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을 보았다. 60대가 되어 돌이켜보니 이제야 투자 패턴이 보인다. 하지만 예전에 나는 재테크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기회를 놓쳤다. 내가 아들에게 투자 공부를 가장 강조하는 것도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자산 가치의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 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된다.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돈이 돈을 불려주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사람들이 벌벌 떨 때 투자하면 된다. 투자금이 적어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평소 부지런히 공부해두면 된다. 세상이 뒤집힐 때 준비된 사람에게는 부자 될 기회도 함께 온다. (1억) 이상 모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니어도 많은 돈을 잃을 때가 있다. 부자들도 자산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자산을 불리는 것에 더해 돈을 지키는 방법도 공부한다. 자칫하면 힘들게 번 자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버는 것 이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지키기 위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큰 리스크가 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어느 시기에는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독려하면서 대출을 풀어주고 다주택자를 허용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주택자에게 갑자기 많은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한순간에 대출금이 막혀 파산한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세금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다. 첫째,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나는 일간지의 경제란 부동산 섹션을 꾸준히 읽는다. 경제 정책을 매일 들여다보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둘째,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대출 정책을 알아야 한다. 경제 정책 중에서도 세부적으로는 대출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나 직장인의 경우 본업을 하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개인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집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개인 신용 등급이 영향을 미친다. 신용 관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찾아보면 된다. 자산을 지키고 부자가 되려면 금융 공부는 필수다.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공부. 부자도 부자에게 배운다. 나는 4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지금도 어느 정도의 부를 일구었지만 아주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하면서 벌어둔 돈을 모두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내가 손댄 사업은 대부분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예전에 연예인들도 한창 잘 나갈 때 큰 돈을 벌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현명하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이들도 꽤 많다. 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안정화되면 연매출에만 목매기보다 부동산 투자나 사업 이외의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축적한다. 내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루기도 했지만 다른 안전장치나 파이프라인을 마련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 그 길을 알고 있기에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진심이고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 미리 가르치고 있다. 평소 대화를 하면서 부모의 사업에 관해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고 세금, 부동산, 법, 정치 등에 관한 지식은 전문가를 만날 때 동행하며 배우게 한다. 경제 교육 못지않게 예술적인 감수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림이나 악기 연주를 가르치고 안목을 기르기 위해 미술관이나 음악회를 자주 다닌다. 외국 여행을 가서도 쇼핑보다는 갤러리 투어나 클래식 콘서트에 가는 것도 보았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공부만 잘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아이들의 스펙은 점점 높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으며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20년 동안 책 속에 파묻혀 공부했지만 사회에 나와보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경험한 부자들의 자녀 교육은 이런 문제에 대비한 자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었다. 나 역시 아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등 다양한 경제 공부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아직도 경제 교육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분위기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라도 알려주어야 한다. 경제와 재테크에 관한 교육은 나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공부다. 아이가 돈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직 몰라도 되라고 하지 말고 돈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성공한 부자들만이 가진 마인드.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에게 시간은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머뭇거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 물어본다. 다른 사람을 내버리지 하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이건 나도 잘하는 일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낯선 곳을 찾아갈 때 나는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는 편이다. 어설프게 감에 의존하기보다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기를 들고 내가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본다. 대신 상대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것으로 보답한다. 또 부자들은 대부분 밥을 사주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 도움을 주고받는 것과 달리 부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도 많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소 기버의 마인드를 실천하는 이들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성공한 부자들은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람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에너지도 있다는 뜻이다. 나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스스로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를 눈여겨본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성장 욕구가 강한 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다. 그런 내가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가진 장점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그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 내가 상대의 장점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보니 한 번 맺은 인연은 상대가 손을 놓지 않는 한 오래도록 이어진다. 그 인연이 나에게는 큰 자산이 되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건 없는 도움을 건넨다. 4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기 바둑을 두는 사람 중에 기술도 없이 막 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 고수의 수는 하수들의 얕은 안목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무념무상처럼 두는 것 같지만 고수는 이미 판을 다 읽고 이기는 게임을 한다. 바둑의 고수처럼 나 역시 사업을 하면서 거의 이기는 게임만 플레이해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시장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후 실행할 방향이 결정되고 타이밍이 오면 모든 에너지를 전력으로 집중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오래 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초반부터 스퍼트를 내기보다는 몸풀기 정도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 있고 속력을 높여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클라이맥스도 있다. 에너지를 아껴두어야 할 때와 쏟아부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청담동에 살아서 좋은 점. 사람들이 가진 부자의 기준은 각자 다르다. 20대의 내 기준에서의 부자는 지방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우리 이모였다. 이모는 친척들 중에서 자주 만나는 어른이었고 나는 이모를 통해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다. 1986년 내가 서울에 왔을 때 살았던 곳은 압구정 한양아파트였다. 이모의 자녀들, 그러니까 내 사촌들이 서울로 유학 와서 살고 있던 곳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운 좋게도 처음 서울에서 터를 잡은 곳이 압구정동이었고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 근처에서 살고 있다. 우연히 부동산을 사게 됐을 때도 내가 가장 잘 아는 동네인 청담동에서 찾았고 장사도 청담동에서 하게 되니 자연스레 부자 손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청담동에서 살고 사업을 하면서 나는 꽤 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했고 이야기를 나누며 무료로 부자 수업을 듣기도 했다. 구부러진 쑥도 산밭에 나면 꼿꼿하게 자란다는 뜻의 마중지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나는 오래도록 청담동에 살고 부자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들이 내 사업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청담동에서 만난 부자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며 살아온 분들이었다. 지금도 이웃들을 만나보면 집에 가만히 앉아 TV를 보거나 할 일 없이 수다를 떠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놓지 않는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재테크를 공부하고 글쓰기나 그림 등을 배우며 전시회를 개최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행보가 나에게는 다시 자극제가 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으로 가라는 말에 나는 100% 공감한다. 사업소득을 몇 배로 늘리는 법. 사람의 역량은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체력을 넘어설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딱 자기 체력만큼 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의 엄청난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당연히 체력이라는 대답밖에 해줄 게 없다.
남들보다 2배 더 벌려면 2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10배의 수익을 원한다면 10배의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4시간밖에 일할 체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8시간을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몸이 피곤하면 노력은 고사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피곤하면 일을 대충 하게 되고 그 대충이 반복되면 스스로 도태되고 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체력이 약해서 일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1년에 몇 번씩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수십 군데의 공장을 돌아다녀야 했다. 공장 방문 약속을 시간대별로 잡아놓고도 떠나기 한 달 전부터 걱정되어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현지에서 너무 아파서 몇 번이나 약속을 변경한 적도 있었다. 낮에 이곳저곳 뛰어다니다 보니 거래처가 초대하는 저녁 식사는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지금까지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체력이 약해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공하는 데 있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체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절제하는 태도 덕분이었다. 나는 체력은 절제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잘 놀면서도 잘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늦게까지 놀고 마시며 에너지를 탕진하면 정작 필요할 때 에너지를 쓸 수 없다. 절제하면서 에너지를 아껴야 체력이 만들어진다.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활동할 당시 나는 회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술과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밤늦도록 어울릴 때 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많지 않았다. 그런 자리가 인맥관리이자 사교 모임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내 사업에 영향을 준 적은 거의 없었다. 나는 스스로 체력이 약한 것을 알았고 절제를 통해 아껴둔 체력을 가장 중요한 내 사업에 집중했다. 그것이 나의 에너지 관리 방법이었다. 체력이 준비되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일에 뾰족하게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만약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초점을 사업에 맞춰라. 사업과 상관없는 공부나 만남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전념해도 성공을 보장하기 힘든데 에너지를 분산시키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 있다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참고 절제하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한 가지에 미쳐야 뭐든 된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제대로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일을 하든 90%의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목표에 미칠 만큼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90%를 제외한 나머지 10%끼리 결국 끝까지 경쟁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20대 초반부터 나는 단 하루도 허투루 사는 날이 없었다. 삼성동 무역센터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명절이나 일요일에도 우리 사무실엔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다. 워라밸을 주장하는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지만 유럽과 무역을 하다 보면 시차가 있고 휴일도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탈리아가 오전 9시면 우리나라는 오후 5시다. 현지와 맞춰 일하다 보면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 혼자 남아서 일해야 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경쟁하는 10%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1등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으로서 내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 남들보다 2~3배 노력했던 이유도 있다. 당시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몇 번이고 전등을 켜고 메모를 했다. 그걸 아침마다 정리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다. 지금의 나로 서기까지 열정은 누구 못지않았다 자신할 수 있다. 물론 나와는 달리 술도 잘하고 골프도 치면서 나만큼 미치지 않았는데도 더 성공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인생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저지르고 시도해보는 사람과 생각이 많아 망설이다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 후자의 경우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에 관한 강의를 섭렵한다. 미라클 모닝, 매일 목표 100번 쓰기, 책 읽기 등등.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도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질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할까? 나는 20대부터 많은 분야에 도전해왔다. 20세 때 조선호텔 미장원에서 일하던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미국 브랜드 옷을 보고 반해서 그 옷을 하나씩 사서 강릉에서 팔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코레를 남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사다가 팔기도 했고, 23살에는 강릉에서 실크라인이라는 보세 옷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를 3곳이나 더 늘리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세 옷 가게를 하면서 보험 영업까지 해야 했다.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미친 듯 뛰어다녔고, 당시 제1보험회사에서 전국 2등까지 했다. 이후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을 오가며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시작했다. 당시 장사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친구가 자본금을 내고 나는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으며 동업했다. 신우염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울 만큼 약한 몸이었지만 쓰러지면 링거를 꽂고 일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서울에 올라와 명동의 보세 옷가게를 오픈해 대박을 냈다. 당시는 명동 상권 다음으로 압구정동 상권이 막 형성될 때였다. 주변에서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압구정동에 가게를 오픈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동대문 시장을 선택했다. 압구정동에서 가게를 열면 동네 장사지만 동대문은 우리나라 전체 고객을 상대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 전국의 의류 유통시장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래서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에 뛰어들었고 대박 행진을 이어나갔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20대에 한 일들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난해서 돈이 필요했다. 학창시절 공부를 안 해서 무시받은 적이 있어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도 한 분야에 이름 석자를 남길 만큼의 큰 획을 긋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다. 그런 무모함이 있었기에 나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할 수 있었다. 30대가 되어 나는 무역회사에서 일해본 경험 일도 없이 무역을 시작했고 외국어는 땡큐 한마디만 믿고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탔다. 이탈리아어는 한마디도 몰랐다. 그나마 지금은 그라치에 한마디는 한다. 20대에 처음 일본에 갔을 때도 명함 한 장만 들고 떠났는데 이탈리아도 명함 한 장만 들고 떠났다. 이탈리아에 간 첫날 밤 두려움에 호텔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던 기억이 난다. 중국에 갔을 때는 어땠던가? 1990년대 중국이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캐시미어 제품을 수입하고 있지만 당시는 시작 단계였다. 나는 캐시미어를 수입하기 위해 현지인들도 꺼리는 영하 20도의 내몽고 사막을 가로지르며 캐시미어 공장을 찾아다녔다. 석탄을 실은 트럭들만 다니는 도로를 1인승 경차의 가이드 2명을 포함해 3명이 타고 다녔다. 당시 동승한 가이드들의 한 달 월급은 7만 원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돈가방에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중에 귀국한 뒤 돈가방을 든 한국 사업가들이 중국에서 납치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었다. 무역업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나는 IMF를 계기로 일본 온라인 사업에도 진출했다. 일본에서의 성공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아직도 무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매일 밝은 얼굴로 다니는 나를 보면 험난한 지난 과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도전하라고 해도 쉽게 오케이를 외치지 못할 만큼 나는 험지를 개척하며 다녔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국인을 상대하는 일이 어렵고 망설여진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죽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시도해보라.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부의 인사이트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책에서 귀찮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한다면 내일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또한 지금부터 행동하지 않으면 원하는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21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패션 도매, 영어 도서관, 에어비앤비, 일본 도소매업, 무역업 등 실로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성공해왔다. 40년이라는 경험치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통해 사업 아이템 정하기부터 소싱하는 방법, 매출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영업했는지, 직원을 대하는 태도와 성공하는 사업가의 마인드까지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내고 있다. 책에 담긴 저자의 경험과 조언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